예. 오늘은 2022년 9월 10일,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예, 그 즐거운 우리 추석이고요. 우리의 고유 명절인과 동시에 또 한가위라고도 하죠. 이 한이라는 뜻은 한강, 한가위, 한글, 한복, 이런 내용은 그 뜻이 넓고 크고 깊다. 넓고 크고 깊다는 이 우리 고유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경남 울주군에 살고 있는 읍곡에 살고 있는 이수 선생님, 호는 토민인데요. 이 토민 선생님이 보내주신 추석에 관련되는 당대의 이 한시의 최고 선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시는 이 토민 선생님이 보내주신 오늘 한시를 읽으면서 저희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한시는 자, 인민년에, 오늘 올해가 인민년이죠. 인민년의 추석에 한가위 달이 집안에 두루두루 비치길 바라면서 느낀 바를 읊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이셨고요. 그래도 이 한시니까 또 한자로 한번 읽고 그 뜻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추석 위 농봉 가면은, 추석은 농사를 지어서 감사의 은혜를 받들고 성친친 권흔 다존이라, 많은 친척들이 고향으로 찾아 다리를 올리는데 백가 가고 설겸경이라, 온갖 과일과 좋은 곡식을 상가 받들어 전설하고, 전설이 아니라 진설한다 그러죠. 진설하고 강고세공 효우돈 하네. 감고세공 효우돈이라, 달고 선 한 해의 추수로 효도 우회를 돈독해 하네. 숭사주 연종방후라, 제사를 숭배하고 술자리로 종방간을 두텁게 하고 여곤역만 독것하니라, 전염병들이 널리 퍼져서 홀로된 삶을 삼켰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전염병이 돌아서 3년 동안에 우리가 홀로된 삶을 삼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래 전련 사신각이라, 오고 가는 시절 인연에 잘못된 마음을 물리고, 오고 가는 시절 인연에 잘못된 마음을 물리고, 그렇죠. 다소 오해가 있고 서로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것을 물리고, 원량광 편조하니라, 원량광 편조하니라, 한가위 달의 밝은 빛이 집에
두루두루 비추길. 예, 아주 좋은 시입니다. 인민연의 추석에 이토민 선생이 올린 한시를 제가 보내주신 한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감상을 했습니다. 또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이토민 선생님이 글이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석이라는 의미는 8월 보름날을 말한다. 그리고 8월 한가위라고 부른다. 이 한가위는 8월의 한 가운데 날을 말하는데 곧 음력 8월 달의 한가운데 날 15일의 저녁이란 뜻이다. 그렇다면은 옛날부터 불려왔던 추석의 글꼴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먼저 추석의 추에 대해서 동한 시기의 설문에서는 추는 미곡 집야라고 했다. 이 곡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추는 화와 볕하자와 빛날 화로 형성이 글자야 되는 것이죠. 예, 덧붙여 추에서 화는 좋은 곡식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에서 화는 불에 태운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같이 추의 글꼴 그림은 본래 메뚜기가 가을 추라는 본래의 글꼴임을 알 수가 있고 본래 가을의 나락을 칼로 갈무리로 왔다. 그런데 왜 가을날을 대표하는 벼 메뚜기를 선조들은 가을이라고 불렸을까? 이 지구상에 벼 메뚜기를 구워 먹었던 민족은 바로 은나라 민족들 뿐이다. 그래서 아직도 벼농사를 마칠 점 가을날에 저녁에 벼 메뚜기를 구워 먹는 계절을 가을이라고 불렸던 그 이유기도 했던 것이다. 설문에서는 석은 막야, 종, 월, 반경이라 했다. 곧 저물은 저녁이라고 했다 이거죠. 다시 정리하면 가을이라는 추는 바로 벼 메뚜기를 구워 먹는 시절이라는 뜻으로 담고 있고 여기에 저녁이란 석은 합하여 추석이라 불려오고 있다 이거죠. 끝으로 중국 한나라 시대의 글자들을 한자로 불렸다. 이보다 앞선 은상 시기에 우리의 먼 은나라 조상들이 창안하고 고안한 문자가 바로 한자의 할아버지 뻘 되는 은상 문자이다. 그렇죠. 한나라 글자를 한자라고 불렸으면 은상 시기의 문자는 은자이거나 상자라고 불려야 옳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의 정황은 어떠한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70~80%가 한으로 되어 있다. 한자는 앞서 우리 선조들이 만든 글자가 확실한데도 중국 한자라고 배우지 않고 있다. 중국 한자라고 배우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런 시절을 반백년 지나다 보니 후세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은 바보, 천치, 죽기, 얼간이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국가의 교육정책에 큰 잘못이 있다. 잘못을 알면 빨리 고쳐야 한다. 예, 이렇게 이제 이토민 선생님이 추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표현했다시피 우리의 이 한자는 한 나라의 글자를 가져와서 적은 것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도 표현했다시피 그 이전에 우리의 은상문자, 그 다음에 상고시대 때 우리들의 말을 적었던 각불문에 나와 있는 글들이 우리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한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글자를 가져왔다는 뜻이 아니라 넓고 크고 깊은 우리의 원래의 뭐냐면은 한이라는 글자의 그 뜻을 받들어서 저는 한가위의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토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맞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한국문학술은 185번째. 불교는 고조선의 말을 알아야 그 참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성경은 더더욱 마찬가지다 이거죠. 신라의 말은 우리의 고대사, 태고사를 밝히는데 큰 학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국문학술에서 설명하고 있는 태고사에서부터 상고사, 근대사, 현대사까지 우리가 이걸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반도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원주민은 D형 유전자인 것입니다. D형 유전자, 조몽이라고 말하는 신석기 시대에 중석기 시대까지 살고 있었던 젊은 토기를 사용했던 분들이 살고 있었던 시기는, 그때는 그야말로 뭐냐면 문명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명화되지 않았지만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C형 유전자로 이제 대체되었는데, 이 D형 유전자가 수수만 년을 지나면서 이제 D형 유전자로 유전자 변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유전자 변이가 바로 여진 주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C형 유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5, 6만 년 전부터 우리의 서해 앞바다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C형 유전자인 우리 고동아시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동아시아인은 바로 여진과 만주, 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갈은 그 후에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지만, 여진, 말갈, 음유, 만주, 주신, 조선, 이 나라, 이 사람들이 서해 앞바다와 그 다음에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주류 세력이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고조선이 세워지면서 부여라는 그 유명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여에서 나온 민족이 바로 예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족. 우리가 옥저, 낭랑, 동해, 이런 그 뭐고 동부여,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족과 맥족은 뭐냐면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족 이름인 것입니다. 족 이름. 그래서 뭐냐면은 이 예족이 아까 말하는 조몽인들이 살고 있던 그를 뭐냐면은 넘어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는 바로 예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한, 진안, 변안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오면서 예족이 기본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신라에 들어온 소위 말하는 흉노계의 그 낭랑인들이 신라에 들어오면서 급변화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급변화를 하게 되는 그 신라에서 지배층들이 쓰고 있었던 말들이 바로 산스크리트의
가장 가깝고 왕족과 귀족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방 실담에 가깝다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바로 피지배계층은 여전히 예족이지만 지배계층은 바로 흉노계 예맥족에서 나왔던 선비계 흉노와 선비계도 매우 사촌지간인데요. 그 다음에 예족과 맥족과 흉노와 선비도 다 뭐냐면은 사촌지간인 것입니다. 동호라고 말하는 것도 사촌지간이고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예족과 맥족과 그 다음에 흉노는 다른 갈로치고 선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 있는 외도 바로 한자로 발음하면 예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족은 부여족이기 때문에 부여족이 바로 뭐냐면 일본을 개척했다. 고로 일본은 그 부여족이 일본을 건너가서 개척했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도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방색이라고 말하는 적어도 7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뭐냐면은 인간의 인류 이동이 뭐냐면은 그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바로 유전자가 바로 D형 유전자, C형 유전자, 그 다음에 O형 유전자, 그 다음에 Q형 유전자, 그 다음 N형 유전자, 이렇게 이제 그 5 유전자가 이렇게 변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의 뭐냐면은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줄곧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또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정체를 밝힌다. 신라는 원래 이름은 사라국이고 박흑거스는 누구인가? 진나라 BC 221년에 망했죠. 그 이후에 진나라 황실의 후손은 먼저 진안에 이주했다 이거죠. 박흑거스를. 지금의 북경 조양 근처, 이게 아사다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영북의 시기라고 한다 이거죠. 우리가 영남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영북의 시기라 했는데, 이때 사라국 육촌이 지금의 신라의 주축인데 배시, 정시, 이시, 설시, 손시, 박씨들이 있는데요. 사라국은 박흑거스가 건국했지만은 이내 동해, 아까 동부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석시 세력들에 밀려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석시 세력들이 뭐냐면은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래서 박석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동북의 패자는 바로 동해였다는 것이죠. 이 동해에서 또 나온 분파가 바로 뭐냐면 외족이고요. 외족이 나중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우리가 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때 후구왕의 아들인 김일제 후손들이 지난해 망명하면서 신라김씨가 되었는데, 이 신라김씨가 바로 흉노계 선비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흉노계 선비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세민이와 김춘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후에 당나라가 패권국가로 나아가면서 신라와 손잡고 백제를 멸하고 고구려를 멸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흉노계 선비계죠. 흉노계 선비계, 이 사촌지간입니다. 선비계. 이때 최고의 그 강국은 연나라였는데 춘추 전국시대 연이 아니라 전년과 후연으로 나눠진, 이 전년과 후연으로 나눠진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모용선비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북쪽에 있는 탁발시 선비가 내려오면서 전년과 연을 두 쪽으로 나눠 가지고 전년 후연으로 나누게 돼서, 그래서 후연은 나중에 고구려에 투항하게 되는데, 고구려에 투항해서 왕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제거되고, 그 따르는 세력들이 나중에 남하해서 백제에 뭐냐면 곤지가 되고, 그 다음에 신라의 부풍왕이 된다, 이런 내용을 이균
그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균구 교수님의 그 책 그 내용들을 저 지금 유튜브에서도 제가 내리받아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고의 강국은 연이고 춘추전국시대의 연이 아니라 전연과 후연을 말한다. 그 중에 후연이라는 것이죠. 후연의 지배층이 바로 그 유명한 모용씨고, 이들은 또 다른 선비계, 이 모용씨가 신라에 들어가가지고 법황이 되는데 그 법황 이름이 김원종이라는 것입니다. 김원종. 자, 이들은 또 다른 선비계 탁발선비계 망하게 되었는데, 후연은 고구려에 투항했고 왕은 고구려에 제거되고 그 일파 세력이 바로 일본을 통해 간 통일한 곤지라는 것이죠. 동성아의 아버지가 곤지고요. 백제에서는 곧바로 모용씨 세력이 제거되어 원래 백제의 문영왕인 부여씨가 복원되었는데, 신라는 특이하게도 백제에서 건너온 모용씨 계열을 계속 김씨 지정왕을 위해서 조정을 하다가 나중에 법황 자신이 모용씨라고 말하고 이름을 김원종으로 개명했다는 것이죠. 김원종은 중원의 중국을 통치한 후에답게 자부심이 강하고 제도를 뜯어고쳐서 이것이 신라 통일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라가 모용씨를 받아들이면서 그 이후 유일하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내부 분열을 가져온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민주당이 망한 것도 이낙연계와 이재명계가 분열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낙연계의 반개혁적인 인물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계열로 편입되면서 문재인 계열에 있는 개혁파들이 이낙연을 밀다가 결국은 몰락하게 된 경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재명이와 권력투쟁에서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후연의 모용씨 세력인 곤지 동성아의 아버지가 세력이 외를 장악하게 되었고, 이들은 일본에서 도련을 한다 이거죠. 여기서 외는 예와 같은 말이고, 일본은 예적 예의 밑에 있는 해가 뜨는 나라를 말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사라, 신라, 백제, 외가 모두 후연의 후예로 인해 황룡이 나타난 계기가 되었다. 황룡은 왕을 대체할 세력을 의미한다. 예, 법흥왕이 황무사를 쓰고 불교를 공연하게 밀어붙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그 이전의 신라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성황당 신앙이다 이거죠. 최초원 선생의 표현으로 풍류도이다. 이는 유불선을 포함한다. 즉 무교라는 오방식 사상이고, 이를 우리는 한국에서 태국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고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려 백제 신라가 바로 정통적으로 뭐냐면은 뿌리 깊이 그 원주민이 예족이었고요. 그 예족의 바탕을 두고 있던 진안도 뭐냐면은 신라도 사라국이라 했는데 예족이 바탕 두고 있었는데, 특히 뭐냐면은 낙랑국이 망하고 뭐냐면 그 낙랑국의 세력들이 신라에 들어오면서 이들이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냐면 신라가 급성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백제는 바로 후연의 모용씨 계열의 권력자가 탄생했다가 곧 뭐냐면은 백제 부여씨의 왕으로 대체되고, 그러나 신라만은 계속해서 모용씨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서 가면서 이들이 김씨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해서 당나라와 연합해서 나중에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되고 했는데, 원래 우리 예족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예족은 바로 유불선을 포함하는 원래의 뭐냐면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성황당 사상이고, 이것을 우리가 무기라고 하고 이것을 오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라 법흥왕 김원종은 백제와 적대적이 되고 신라는 일본 외와 가깝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신라와 일본은 바로 모용씨 계열이기 때문에 가깝게 되었다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외는 오국이 난립했던 시기가 우리의 고대사 오국을 분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분열 상태가 신라에서 통일되고 일본은 떨어져 나가서 독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서를 백제의 모국이 망하고 스스로 22담로 중에 하나인 외가 독립해서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667년에 조작한
역사를 조작하면서 일본이란 새로운 정치 체제와 나라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라가 통일함으로써 신라 중심의 말이 표준화가 되었고, 신라 말은 사라 말이며 사라 말은 진한의 말이고, 진한의 말은 고조선의 말이고, 고조선의 말은 나중 산스크리트 문자가 되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신라 말의 뜻을 알아야 태고서의 말을 알 수가 있는데,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삼임의 역사이다 이거죠. 이것이 과학이다. 과학은 언어이고 말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한반도의 사라고 신라를 지금 우리는 영남이라 부르고, 호남도 호북에서 후연인 북경을 말하는데 호북선을 말한다 이거죠. 한국 사람들은 크게 눈을 뜨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리만을 내세우고 이익집단이 되니 머리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진리만을 도구마하니 한가위나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토민 선생님이 좋은 한시와 더불어서 추석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의 그 태고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14,141년 1959년 2022년 9월 10일 토요일 골장 김대수 도서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